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 육군은 현용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총 2645대 운용 중이며 그 외에도 2000대 M1A1,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비축물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가진 특징들을 나열하자면 열아우라늄 탄자를 적용한 최신형 포탄과 복합 장갑의 채택을 통해 얻어지는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 전세계 어느 군대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교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열아우라늄 포탄을 사용하기에 44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함에도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관통력을 지니며 포신이 짧은 만큼 시가전에서 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 육군에서 500대를 운용 중인 M1A2 SEP 버전 3 전차는 혁신적인 보조 동력 장치를 적용해 비교적 높은 소음을 내는 전차의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도 자맹 정찰 작전이나 매복 작전을 통해 적군에게 치명적인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적이 먼저 M1A2 SEP 버전 3 전차를 발견하고 포격을 할 경우에도 발포음 탐지 및 위치 추적 장비를 통해 발사 지점을 알아내 순식간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격 화기 제어 장비인 M153A1 E1 크로스 LP 장비를 통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주포 외에 다른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최신형 M829A4 5세대 날개 안정식 분리철갑탄을 이용해 폭발성 반응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사용하는 적성국 전차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점, 적군의 급적 폭발물 IED에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 탑승석의 재설계가 이루어졌고 추가 하부 보강재가 들어갔으며 하체 보호를 위해 하드웨어 구조물들의 재질과 부피를 변화시키는 등 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걸프전을 통해 동구권 전차들을 초토화시킨 무시무시한 전적이 있다는 점은 가장 강력한 장점이겠죠.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 M2 브래들리와 기병 전투 장갑차 M3 브래들리는 그중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고작 25mm 구경의 기관포를 사용해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소련제 T-72 전차를 격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눈도 상당히 따라줬습니다. 이때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전진하고 있던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바로 옆에 땅을 파고 매복해 있었는데 심한 모래바람 때문에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고 매복해 있던 T-72 전차는 안 그래도 다른 전차들에 비해 낮은 포탑에 취약한 상부 장갑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25mm 기관포로 박살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쉽게 격파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후 2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4대의 T-72 전차를 더 파괴했고 이날 브래들리 장갑차 3대는 총 5대의 T-72 전차를 격파하는 놀라운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 장갑차의 25mm 기관포는 열아우라늄 탄자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인 25mm 기관포에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개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30mm 부시마스터2 기관포로 교체하거나 더욱 강력한 40mm CTA 기관포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공축 기관총으로 M240C를 사용하며 적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총 6발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약 4km 거리 이내의 적 전차들을 격파할 수 있는데요. 경량화를 위해 여러 겹의 알루미늄 장갑판을 덧대 맞는 장갑을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제 BMP-2 장갑차에 30mm 2H-12 기관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가 장갑이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브래들리 장갑차를 위한 반응 장갑인 버스크 키트 또한 개발되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은 많은 종류의 포병 장비를 사용하지만 그중 주력으로 사용하는 자주포 장비는 486문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243문의 M109A7 자주포가 있습니다. M109A6 자주포의 경우 850문을 추가 비축물자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 육군이 사용하는 가장 최신형 자주포인 M109A7은 너무 노후화된 차체를 사용해왔던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달리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하며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사용해 이전보다 빨라진 장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조종에서부터 정렬, 포신을 조준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행동을 전기 구동으로 담당하도록 바뀌었고 레머가 자동화되어 장전 속도가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XM1156 정밀 유도 키트 PKG를 대량 도입해 포탄의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엑스칼리버 포탄처럼 정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대신 기존의 고폭탄두에 신관만 결합하면 되는 방식이기에 대량 생산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PKG는 포탄이 발사된 뒤 자체적으로 GPS 유도를 받으며 신관에 설치된 꼬리 날개가 궤도를 수정하며 날아가기에 원형 공산 오차가 3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M109A7보다 성능이 더욱 뛰어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미 육군의 자주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겠지만 단 한 가지, 미 육군 자주포의 뛰어난 네트워크 시스템만큼은 아니어서 이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 교전 시스템이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 육군은 M109A7 자주포를 거쳐 58 구경량 포신의 엄청난 사거리와 발달된 성능을 자랑하는 XM1299 얼카 자주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SI 하이마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러시아군에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59시 FMTV 계열의 5톤짜리 6륜 구동 중형 전술 트럭에 LLM 적재 M270 227mm 6발 탑재 로켓 모듈을 얹은 하이마스는 기본 로켓인 M26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32km, M30, 31, GMLRS 로켓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84km 이르는데요. M32 GMLRS 플러스 로켓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120km 이르며 MGM-140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300km 범위 내의 적 목표물을 굉장한 정밀도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중국군과의 전쟁 시 중국 해군 함대를 초토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함 미사일인 프리즘을 장착해 499km 내의 대함 목표를 파괴하는 개량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C-130 전술 수송기를 통한 신속한 전개와 빠른 시간 안에 치고 빠지는 슈텐스쿠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경량화된 차륜형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는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보다 더 빠른 방열과 사격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하여금 러시아군 후방의 탄약고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며 그야말로 전황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렇게 위협적이던 러시아군의 포병은 이 하이마스에 의해 포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포병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집결지와 탄약고, 정비창, 도로 및 철도 등의 여러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대공세에서 얼마나 더 큰 활약을 할지 기대됩니다. 1991년 2월 24일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실행될 때 미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다국적군은 나흘 동안 이라크군을 몰아붙이며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줬습니다. 이때 사로잡힌 수천 명의 이라크군을 신문하던 과정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다국적군의 무기들 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강철의 비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M270 MLRS가 발사하는 수많은 로켓과 수십 km 범위를 초토화시키는 자탄이었습니다. M270 MLRS는 미국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 12연장 227mm 로켓탄 캐니스터를 얹어 사용하는 궤도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은 단일 임무에서 312발이나 되는 M270 MLRS를 야간에 발사하는 최대 규모의 작전을 벌였고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때에도 2007년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 때에도 M270 MLRS는 혀를 내두르는 엄청난 화력과 파괴력으로 적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M270 MLRS는 한 발당 최대 644발에 이르는 M77 대인 자탄을 퍼뜨리는 12연장 227mm 이중 목적 고폭탄 로켓을 발사해 32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1분 동안 MLRS의 사격이 지속될 시 무려 8,000개의 자탄이 32km 범위 내를 파괴합니다. 사거리 연장 버전 로켓을 사용할 경우 45km 범위 내에 518발의 자탄을 흩뿌리게 되며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의 자탄 살포 버전을 사용할 경우 약 950개의 M74 자탄을 165km에서 300km 범위 내에 흩뿌리게 됩니다. MLRS는 60초 내에 이런 로켓 12발을 최대 6개 표적에 모두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2개의 표적을 향해 20초 이내에 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MLRS와 하이마스는 많은 로켓을 서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MLRS도 개량형의 경우 동시에 방위각과 고각을 맞출 수 있어 더욱 빠른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 더 발달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총 991문의 M270 MLRS를 운용 중인데 그중 225문 이상이 M270 MLRS A1으로 개량되었는데요. 목표 지역의 기갑부대나 대규모 전력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격자 방한 삭제기 MLRS는 우리 군에도 다수 도입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육군의 M1128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던 중 멈추고 M68A1 E4 105mm 강선포로 강력한 포격을 가합니다. 무무장인 M2HB 12.7mm 중기관총으로 화력을 투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내 이 장갑차의 내부에서는 보병들이 신속하게 내려 사방에 전개되면서 제병 협동 작전을 수행합니다. 주변에 진지에서 사격 중인 보병들 사이에서 105mm 강선포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M813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화력 지원을 담당하며 적진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군이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저강도 분쟁을 담당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강력한 중장갑을 갖춘 기갑 장비들보다는 수송기를 통해 손쉽게 전개될 수 있고 보병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량 장갑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미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장갑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군의 장비들 중 유달리 욕을 얻어먹은 장갑차들이기도 합니다. 가볍고 빠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피하 구분도 쉽지 않은 이런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게릴라들이 사용하는 RPG-7이나 RPG-29 대전차화기들에 파괴되거나 피어더미 속의 급조 폭발물과 지뢰들에 파괴되는 일이 워낙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 육군은 다시 강력한 장갑차들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의 장갑차들은 또다시 무겁고 강력한 중장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이자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불리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적군에게 치명적인 30mm 체인건을 연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탐지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춘 롱보우 레이더를 로터 위에 장착하고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70mm 무유도 로켓을 다수 장비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단 한 대가 적 전차를 16대씩 날려버릴 수 있는 사신이나 다름없는데요. 아파치 공격 헬기는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른 다음 로켓을 발사하며 강력한 화력을 과시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수많은 러시아군의 카무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당하며 더 이상 현대 전장에서 공격 헬기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반도와 같은 산지가 많은 전장에서 테지스를 이용한 지면 밀착 비행을 하거나 산의 능선이나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롱보우 레이더만 살짝 내밀어 매복하고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만 떠오르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여전히 지상의 기갑 군단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레이더만을 이용해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롤 모드 교전이 가능한데요. 혹은 적군이 롱보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발견할 수 없는 각도로 슬며시 접근한 다음 기관포와 로켓을 퍼부어 적군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8km에서 10km 수준인데 이런 거리에서 다양한 전술로 공격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최근 그레이 이글과 같은 무인기와의 협공작전으로 공격 가능한 사거리를 더욱 늘리고 있어 여전히 적 지상군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입니다. 미군은 다른 군대와 달리 야전 방공 시스템에 그렇게 강력한 장비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은 미 공군이고 두 번째로 강력한 공군은 미 해군 항공대일 정도로 막강한 공군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애초에 적 항공기들의 공격에 지상군이 위험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도 미군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당시 M6 라인베커 야전 방공 차량을 투입했는데 이 대공 무기 체계를 쓸 상황 자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애물단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군은 야전 방공을 위해 AN/TWQ-1 어벤저와 M6 라인베커 차량으로 야전 방공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M6 라인베커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대신 스팅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사용했던 방공화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도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가 강력하다 보니 결국 실전에서 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해당 차량들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떼어내고 다시 본연의 지상군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AN/TWQ-1 어벤저 또한 8발의 스팅어를 적지 않은 수준의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의 장비입니다. 주로 적 헬기에 대한 접근 거부 구역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야전 방공 역할을 맡을 뿐인데요. 미군이 겪는 가장 큰 공습은 아군 노폭이라는 농담이 사실일 판국이니 미 육군의 야전 방공 시스템에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군을 상대로 하는 미 육군의 전략이 미 공군이나 해군의 도움 없이도 미 육군만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다른 군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야 할 다영역 작전 군대로 변모하게 될 예정이기에 여러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개발 및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변화하는 근미래 전장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미군의 여러 장비들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UH-60 블랙호크는 4명의 승무원에 11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싣거나 다양한 화물을 싣고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는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 만들어진 헬기입니다. UH-60 블랙호크는 이런 미군의 요구에 맞춰 매우 다양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수송 능력을 가진 중형 헬리콥터의 완성형이라 불리는데요. 총 2600대가 넘게 생산된 이 헬기는 1983년 그레나다 침공에서 첫 실전 기록을 남겼고 그 후 모든 미군의 작전에 투입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파생형이 운용 중인데 대잠 헬기로 해군에서 활용되는가 하면 공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공격 헬기 버전으로 개조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쓸만해서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운용 중입니다. 공격형 블랙호크인 MH-60LDAP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M230 30mm 체인건, 히드라 70mm 무유도 로켓과 M134D 미니건을 장착하는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는데요. 여러 파생형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2011년 5월 오땡땡땡땡땡을 처리하는 작전에서 활용된 스텔스 블랙호크입니다. 이 헬기는 꼬리 날개 사진의 형태를 볼 때 기존의 제식형과 달라 RH-66 코만치 스텔스 공격 헬기의 파생 기술이 적용된 스텔스형 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작전 당시 인근의 주민들이 바로 머리 위에 날아올 때까지 이 헬기의 비행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지만 이 작전에서 해당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현장 파기되었는데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파생형 블랙호크를 두고 MHX 혹은 사일런트 호크, 스텔스 호크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길리 슈트를 입은 저격수처럼 차체 주변에 위장 그물과 건초 더미 같은 물건들을 뒤집어 씌운 우리 한국 육군의 K2표 전차가 진흙탕이 된 야지를 기동해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K2표 전차는 빠르게 방열을 마치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55 구경장 위아 120mm CN08 활강포를 쏘더니 재빨리 공중에 연막탄을 터뜨리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리에 서지 않고 빠르게 기동하는 도중 포탑을 우측으로 돌려 정확하게 기동간 사격을 연속으로 실시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동 중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뛰어난 사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보면
K2표 전차 사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요. K2표 전차는 한국 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인 K279 포탄을 발포해 균질 아변 장갑 대비 2km 거리에서 700mm 중반, 최대 800mm에 달하는 강력한 관통력을 발휘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포탄 제작업체 풍산이 K2표 전차를 위해 개발한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자기 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날탄 관통자 및 알루미늄 이탈피를 사용해 타격 시 더욱 뛰어난 관통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텅스텐 관통자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장 강도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러시아 전차 렐릭트 반응 장갑과 부딪힐 경우 포탄의 관통자가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통자의 길이가 늘어나면 파괴력은 강해지지만 중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관통자의 길이를 더욱 연장시켜 파괴력을 더하기 위해 초고속 고세장비 탄도 특성 해석 기술이라는 명칭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세대 포탄을 사용할 K2표 전차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 말은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여전히 증명된 말이며 최신형 K9 자주곡사포 850여 문, K55 자주곡사포, PIP, 신형 자주포를 모두 합쳐 3,000문이나 되는 자주포를 보유하려는 한국의 화력 덕후 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mm 52 구경장 포신에서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 K315를 사용해 최대 54km 거리 내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슈텐스쿠트 대포병 사격으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한 K9 자주포는 숙련된 포병들이 운용할 시 15초 만에 3발을 발사하는 미친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발사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덕분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하면서 포신의 각도를 달리해 동시에 3발의 포탄이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강력한 TOT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K9 자주포의 눈에 띄는 장점인데요. K9의 장점은 강력한 화력과 높은 정밀도, 빠른 반사 속도 등이지만 반동을 크게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전투 중량 47톤 중량의 차체도 장점 중 하나인데요. K9처럼 40톤대 자주포에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자주포는 거의 없으며 이 점은 K9 자주포로 하여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 등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뛰어난 기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K9A2 자주포는 장약 장전 장치를 비롯한 새로운 장비와 포탑으로 3분간 최대 발사 속도를 9발에서 10발까지, 3분간 지속 발사 속도를 4발에서 6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승무원의 숫자를 3명으로 줄이기 위한 개량을 적용한 데다 신형 탄약과 둔감 장약을 적용해 2027년 8월까지 496억 원의 예산으로 사거리를 8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최강의 공격 헬기로 불리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한국군은 막강하고 거대한 규모의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기동 전력을 확실한 우위에 놓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아파치 공격 헬기인데요. 한국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는 굽이치는 한국의 산맥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낮이건 밤이건 악천후 상황이건 가리지 않고 나타나 언제든 어디에서든 북한의 보병, 기갑 부대, 포병 전력, 공병, 방공부대 등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입니다. 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이 유럽의 대평원을 뒤덮을 소련군의 수만 전차들의 기갑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차 한 대당 한 발씩 개별 유도되는 헬파이어 미사를 8발에서 16발씩 장착하며 주성하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군에서는 한국군의 아파치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과 한국군 연합에 아파치 공격 헬기 84기가 동시에 날아오를 경우 단순 계산상으로는 적군의 기갑 장비 672대에서 1344대가 박살나며 아파치가 지닌 30mm 체인건은 아무리 꽁꽁 숨은 북한의 특수부대 전력이라 해도 가시성 높은 클리어 장비로 매우 쉽게 찾아내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롱보 레이더 하나만 내놓고 매복한 채 숨어있다가 적을 탐지하는 순간 순식간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사라져버리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적이 제대로 된 방공망을 갖춘 상태에서도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한국군의 강력한 전력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대당 12발의 230mm KM-26A2 무유도 로켓을 여름날의 장맛비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31톤짜리 발사 차량이 총 6대 포진해 있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되자 첫 번째 발사 차량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모두가 총 360발의 로켓을 발사하는데요. 통합 화력 경멸 훈련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엄청난 화력을 쉴 새 없이 퍼부어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 A-10 공격기 지상 공격에 이어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대량의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K239 천무 차륜형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전쟁에서 압도하는 데 사용된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보다 2배의 화력을 발휘하며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보다 높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K239 천무는 M270 MLRS를 토대로 개발되었음에도 고각과 방위각을 조절할 때 각각 따로따로 구동해야 했던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한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고각과 방위각을 동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격 반응 시간이 M270 MLRS보다 77초나 빨라졌습니다. 발사 후 재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M270 MLRS는
데는 260초가 걸리지만 K239 천무는 160초면 충분해 더욱 빠른 공격이 가능한데요. 물론 K239 또한 GPS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대당 12발씩 발사해 최대 사거리 80km 이내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통 탄두로 사용할 경우 60cm 이상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적을 파괴할 수 있으며 분산 탄두로 사용해 매우 넓은 범위의 많은 적들을 순식간에 침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무는 멈추지 않는데요. 램제트 추진 기술을 적용한 신형 사정거리 연장형 유도 로켓을 개발 중인데 이 로켓이 개발되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는 3배나 늘어나 무려 200km 이상의 범위를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 가운데 매우 우려되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최종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AS-21 레드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업은 호주군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약 400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향후 30년간의 유지 비용까지 모두 합쳐 하나로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기에 더욱 아쉬운데요. 호주에서는 2023년 4월 말 갑자기 호주 국방 전략 검토 결과에 따라 궤도 전투 장갑차의 도입 물량을 40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 발표했고, 이보다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점을 둔 물자 조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일정이 밀리고 변경됨에 따라 한국의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AS-21 레드백은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AS-21 레드백은 새로운 근미래 현대전의 요구에 따라 개발된 매우 강력한 보병 전투 장갑차로서 획기적인 장점들을 매우 여럿 가지고 있는 최강의 장갑차인데요. AS-21 레드백은 K9 저주포의 강력한 1000마력짜리 파워팩을 사용하며 고무 궤도와 특유의 유기압 편수 장치가 매우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하며 소음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AS-21 레드백의 궤도는 고무지만 강철만큼이나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 전투 중 손실된 부분만 이어붙여 손쉽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포로 부시마스터4의 마크 44S 30mm 기관포 외에도 35mm 포 혹은 더 강력한 50mm 포로 교체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엘비트4 C4I 장비, 360도 AR 카메라 시스템인 아이언 비전, 능동 방어 장치 등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기에 매우 뛰어난 상황 인식 능력 및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제벨린이 있다면 한국군에게는 AT-1K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궁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반응 장갑과 공간 장갑을 갖춘 적의 전차 장갑마저 관통해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된 한국 육군의 대대급 대전차화기인 현궁은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해 사수가 발사한 후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으며 제벨린처럼 취약한 전차의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탑어택이 가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엄표를 파괴하는 능력 또한 가졌으며 한정적이기는 해도 적 헬기에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제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무겁고 발사하기 전 조준기를 냉각하는데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현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궁은 2000년대 개발된 미세 조직 라이너 기술을 적용해 관통력을 900mm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엄연히 127mm 직경의 대전차 미사일인 제벨린을 능가하는 관통력입니다. 무게가 제벨린 같은 해외 동급의 대전차 미사일보다 약 5kg 가벼워 운용하기 쉬우면서도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유일한 단점인 2.5km에서 3km 정도의 사거리 또한 4km 이상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개량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후 수출이 기대됩니다. 사실 비공식이라 그렇지 미 현궁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미밀리에 도입해 운용 중에 있으며 후티 반군의 연락책이나 지휘관을 처치해버리는데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작용해 뛰어난 실전 성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보병이 발휘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 투사 수단인 박격포는 최근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박격포는 고도의 기술 없이 발사할 수 있으며 보병에게 있어 가장 싸고 가장 가벼우며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강력한 화력을 다수의 적에게 퍼부을 수 있는 무서운 화기인데요. 사거리도 상당한데 정확도 및 화력도 우수하며 연사 속도가 빠르고 적을 머리 위에서 공격하는 특징 때문에 지붕이 없는 곳에서라면 엄폐를 소용없게 만들 수 있다는 수많은 장점이 존재하는 무기가 박격포입니다. 그러나 박격포병은 흔히 보병들의 무덤이라는 무서운 별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81mm 박격포 같은 물건은 보병들이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데 포판, 포다리, 포열 모두 각각 무게가 10kg이 넘는 만큼 행군 시 엄청난 고생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120mm 포신의 박격포를 차량에 탑재한 비격 120mm 자주 박격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격 120mm 자주 박격포는 K200A1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물건인데 포탄의 사거리와 위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로 신속하고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무기 체계입니다. 국군의 기와 보병 대대가 사용하는 비격 120mm 자주 박격포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최대 2.3배까지 사거리를 늘렸고 화력은 1.9배까지 증가시켰는데요.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회전시키지 않고도 목표를 즉시 변경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나 험지 주파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카모프 52와 같은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을 사냥한다면 한국군에게는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이 있습니다. 신궁은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아이, FIM-92 스팅어, 러시아 이글락,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많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차용해 만든 국산 무기 체계인데요. 강력한 유도 능력을 가진 신궁은 무려 95%에 이르는 명중률을 자랑하며 프랑스제 미스트랄보다 6kg 가볍습니다. 게다가 대적외선 방해 대응 능력을 갖췄고 스팅어와 달리 근접 신간을 적용해 목표물에서 반경 1.5m 이내로만 접근하면 폭발에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신궁 미사일은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평행하게 나란히 접근해 추격하다가 격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적기의 조종사를 직접 노리거나 피격될 시 치명적일 수 있는 엔진을 공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신궁은 2010년부터 4년간 150여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국산 탐색기를 사용해 국산화율이 95%에 이르는데 고도 3km 이하로 날아오는 사거리 5km 이내 적항공기와 헬기 등을 파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개량형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달리 신궁은 IR 시커가 드론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대드론전을 위해서 시커 개량이 필수라는 지적이 등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처럼 드론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하루빨리 시커의 개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유명한 야전 방공 무기 체계인 러시아의 판치르가 시리아 내전 당시 토마호크 미사일을 전혀 방어해내지 못하면서 이보다 뛰어난 대공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K-30 비호복합이 방산무기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K-30 비호복합은 우리 군의 저고도 방공 무기 체계로 스위스 오리콘사의 K-12 30mm 자동식 포체계를 국산화한 S&T 중공업의 KK-12 자동식 포체계 이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이 개발한 2차원 방식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해 21km의 탐지거리를 가지며 7km 이내 대공 목표물을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추적은 레이시온사에서 개발하고 두산 DST에서 생산하는 EOTS 전자광학식 조준경을 이용합니다. 비호복합은 여기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기존의 장비보다 발달된 자체 탐색 레이더 및 자동 추적 열상 광학 장비가 연동되어 5km 이상 떨어진 목표물과 교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K-30 비호복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했던 바이락타르 TB2 같은 드론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병부대에 큰 위험이 되는 소형 무인기들을 격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소형 쿼드콥터 드론에 박격포 포탄을 매달아 러시아군 위에서 떨어뜨리는 식으로 활용해 각종 참호들을 초토화시켰는데 이처럼 싸고 기술 수준도 낮은 데다 많은 수로 동원할 수 있는 드론을 일일이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비호복합과 같은 단거리 대공 방어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2km 거리에서 단 6발로 소형 드론을 격추시킨 독일제 게파드 자주 대공포에 비해 대드론 요격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향후 개량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상당히 많은 총 4,500대의 주력 전차를 운용하고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군은 3세대 전차인 GTG-99A 전차 600대에 GTG-99 전차 600대를 합쳐 총 1,200대의 99식 전차를 운용 중인데요.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99식 전차는 GPT-98-48 구경장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개량형인 99A식 전차는 같은 포신이지만 더 길어 화력이 강한 59경장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은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1분당 6발의 비교적 빠른 발사 속도를 가졌고 연령상 조준경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연동되는 디지털 탄도 계산기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중국군 전차 중 최초로 동적 포구 감지기 DMRS를 탑재하고 있으며 차량 간 정보 시스템 EBS를 탑재하며 네트워크 교전 시스템 C4I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99식 전차는 2km 거리에서 125mm 주포를 발사해 80cm에 육박하는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DTC-10 125라는 DU 탄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면 장갑의 방어력도 뛰어나서 1.8km 거리에서 발사된 러시아제 T-72 전차의 주포 공격을 7회나 막아냈다고 하는데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2A5 전차를 참고한 듯한 쐐기형 증가 장갑에 반응 장갑으로 도배한 99식 전차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99식 전차의 경우 독일제 MTU-871 엔진을 중국이 국산화한 1200마력의 150hb 원 엔진을 탑재했고 개량형인 99A식 전차는 1500마력짜리 150hb2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도 뛰어나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언제나 자국제 무기를 부풀려 선전해왔던 중국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99식 전차의 모든 성능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유명한 2020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의 중국 96식 전차 운용병들 장면. 갑자기 자국제 96식 전차에 3명의 승무원들이 급히 내리더니 그중 하나가 배기가스 때문인지 기절해버립니다. 중국의 96식 전차에서 우리군의 K2표 전차 기동간 쾌속 사격 같은 모습을 기대서는 안 냅니다. 중국군의 96식 전차는 매우 느린 시속 5km의 속도로 기동하면서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2016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96식 전차는 울퉁불퉁한 지역을 달리던 중 8개의 보기륜 중 하나가 빠져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애초에 예고된 문제인데요. 원래 러시아제 T-72B3 전차를 사용해야 하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끝까지 혼자만 자국제 96식 전차를 사용하겠다고 우긴 중국은 대회 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개조를 가해 96식 A1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차는 추중비를 늘리기 위해 급히 복합 장갑을 덜어내고 최신의 1000마력짜리 파워팩을 장착해 겨우 기준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대회 도중 이 전차의 보기륜이 빠져버린 것도 복합 장갑을 덜어낸 탓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급기동을 했더니 일부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기륜이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전차는 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하니 중국제라고 해서 무조건 엉망은 아닌 걸까요? 요즘의 96식 B전차들은 중화인민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되고 복합 장갑을 충실히 갖춘 채 큰 문제 없이 기동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한국군에게 K9 자주포가 있다면 중국군에게는 춤추는 자주포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PLJ-05 자주포가 450문 이상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주포는 사거리가 최대 50km 이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만한 사거리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50문이라니 어째 엄청난 중국군의 생산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생산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인데요. 그 이유로는 중국의 자주포가 원하는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댄싱 자주포로 유명한 PLZ-05의 사격 장면을 보면 포 사격 후 차체가 앞뒤로 두세 번 이상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격 직후에도 약간의 반동을 금세 잡아버리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사격에서도 여전히 반동을 잡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이래서야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중국 측은 PLZ-05 자주포가 한국의 K9 자주포처럼 일문 TOT 사격이 가능하다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포신과 약실의 내구도와 신뢰성이 최상급이어야 하며 주태 복자기와 서스펜션의 성능이 최정상급에 이르렀을 때만 구현 가능한 최고 난이도 기술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대 군사 전문 사이트 중 하나인 신화군사망에 인도군이 배치한 한국제 K9 자주포가 알고 보면 형편없으며 중국제 PLZ-05 자주포에 크게 못 미친다고 깎아내렸지만 글쎄요, 중국은 K9 자주포의 가장 큰 단점을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라 지적했지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넘쳐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장갑차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장비이며 잘 활용할 경우 적의 전차마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입니다.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중국 영토에서 장갑차는 너무나 중요한 전력이지만 중국이 대량 생산한 85식, 89식 장갑차는 기관 총탄마저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데다 강력한 무장도 없어 고성능 기관포나 대구경 주포,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한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에 크게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2006년부터 공사식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생산해 현재는 총 2300대가량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이 철저히 독자 개발했다 주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공사식 보병 전투 장갑차는 러시아제 BMP-3 장갑차의 중국화 버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장갑차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수상도하 시 빠른 기동을 포기하는 대신 포탑 전면에 증가 장갑을 구축해 방어력을 늘린 공사 A식 보병 전투 장갑차가 위협적입니다. 이 장갑차에는 러시아제 2A70 100mm 주포가 탑재되어 최대 4km 사거리에서 곡폭탄을 발사해 적 경장갑차를 한 발에 완파할 수 있는 수준의 화력을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주포로 신형 3 UBK-23-3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의 K1 계열 전차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계열 3세대 전차들도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게다가 웬만한 보병 전투 장갑차의 주포로 쓰이는 2H12 30mm 기관포를 부무장으로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철갑탄을 발사할 경우 50mm급의 관통력을 발휘하며 제작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형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헬기를 격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7.62mm 기관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600마력급 디젤 엔진이 개량되었다는 말은 없는데 공사 A식의 경우 중량이 크게 늘어났으니 기동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6년부터 자국이 개발한 신형 다연장 로켓인 PH-16을 전력화했으며 현재 그 수량은 50문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142 하이마스나 M270 MLRS와 달리 중국군의 PH-16은 주무장으로 무식한 10연장 300mm 로켓과 8연장 370mm 로켓을 사용하는 강력한 화력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에 대한 장거리, 지대지 공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려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로켓들의 최대 사정거리는 무려 280km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주하 에어쇼 도중 중국의 방산 전시장인 파이어 드래곤 480에서는 무려 750mm급의 로켓포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를 보아 앞으로 중국군은 사거리가 400km 이르는 사실상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PH-16 다연장 로켓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이 하이마스나 M270 MLRS에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군은 PH-16 다연장 로켓에서 운용할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베이더우 위성항법 체계 및 관성항법 체계 INS를 통한 유도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 미사일들의 명중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이 다연장 로켓의 수출 버전이 2023년 IDEX 2023에서 공개된 AR3인데 UAE 현지에 약 2억 4,5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된 만큼 무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UAE가 향후 이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말이죠.
중국 육군의 전술 교리는 과거와 달리 대평원에서 전차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공지 기동전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 WZ-10 공격 헬기를 2010년부터 전력화해 현재 2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으며 개량형인 Z-10K 공격 헬기를 8대, 최신의 경공격 헬기인 X-19를 186대 이상 운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WZ-10 공격 헬기를 제작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도입하고 통합 절차를 거치는 등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크레덴 휘트니의 캐나다 지사에서 기술을 빼내 2003년 WZ-10 공격 헬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WZ-10 공격 헬기는 자체 개발한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서방 국가들의 최신형 공격 헬기들이 그런 것처럼 조종사 헬멧에 조준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정면의 계기들을 보는 것이 어려워 조종사가 헬멧과 일체화된 고글을 써야 하며 몸집이 작은 만큼 탑재하는 무장의 중량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WZ-10 공격 헬기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20% 가벼운 특수 소재 그래핀으로 만들어졌다고 자화자찬하는데요. 그러나 이 소재는 스텔스 효과가 떨어져 적의 지대공 미사를 회피하는 최신 공격 헬기들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WZ-10 공격 헬기의 그래핀 소재는 전자파 반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나름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여러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및 공대지 미사일 23mm, 30mm 유탄, 14.5mm 발칸, 57mm, 90mm 무효도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해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하기에 얕잡아 보기만 해서는 안 될 물건인 듯합니다.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중국의 HQ-16 중거리 방공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9K-37 부크 방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의 경우 부크보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 시스템과 더 유사한 면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부크든 S-400이든 모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해 망신을 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의 HQ-16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이 HQ-16 방공 시스템을 전력화한 이후 만족하지 못했는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S-400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S-400을 도입하고 운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HQ-16 방공 시스템을 개량한다 해도 과연 제대로 된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중국은 HQ-16 방공 시스템을 해군 함정용으로 개발해 054형 장카이급 호위함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중국 호위함, 구축함들의 함대 방공 능력은 확실히 미 해군의 이지스 방공 체계에 비하면 능력이 한참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 S-400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기 자체의 성능 부족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은 S-400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심각한 러시아의 방산 비리로 인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물론 중국군도 공산국가의 군대인 만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중국군은 자국의 부정부패를 강력히 통제해 왔으며 HQ-9 방공 시스템을 개발 및 개량해 오면서 기술을 축적해 왔기에 방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우리 군의 천궁 블록2 또한 S-400의 개발사인 알마즈 알테이사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천궁 블록2의 경우 뛰어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독특하게 현재 동구권과 서구권을 막론하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육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식 경전차라 불리는 250대가량의 GTQ-15가 그것인데요. 일반 전차보다 장갑이 약하고 중량 또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전차를 운용하는 이유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산지대에서는 일반 전차를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자체 중량이 33톤, 증가 장갑을 장착할 시 36톤의 중량이 나가는데 크기가 작아 Y-20 전략 수송기를 통해 어느 곳에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어 중국군의 쾌속 반응군 전략에 딱 맞는 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38 구경장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사용하며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 대비 500mm의 장갑을 관통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설계 사상이 비슷한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와 비교해볼 때 중국의 15식 경전차의 전면 장갑은 550mm 이상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군이 15식 경전차에 맞서 105mm 주포를 탑재한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를 긴급 도입하기 위한 후보 중 하나로 고려한 탓에 우리 군의 K-21 105 경전차와 비교되는데요. 중국의 15식 경전차와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의 K-21 105mm 경전차도 약한 장갑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능동 방어체계 및 반응 장갑을 증가 장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5톤 이상 증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750마력 엔진으로는 기동성에서 밀리는데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고산지대에서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에서는 인도를 위해 K9 자주포의 차체에 105mm 주포를 탑재한 새로운 경전차 체계 개발을 인도에 제시했지만 인도는 자체 개발 경전차를 인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아쉽네요.
지난해 10월 1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서는 중국 중앙TV가 인민해방군의 최신 전차를 조명하면서 중국 최초의 4세대 전차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인지 해당 보도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대부분이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실루엣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차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남아 공개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 신형 전차가 높은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 기능을 갖춰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타격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최신 차세대 전차들의 개발 동향처럼 이 전차는 기존의 중국 전차와 달리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전차의 전투 중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투 중량이 줄었는데 방어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마도 새로운 신소재를 전체 장갑으로 적용했다는 의미일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중국은 미국이 공개한 차세대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X 전차 공개에 대응해 이 차세대 전차를 공개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양국의 차세대 전차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위력을 가진 전차인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후지 종합화력 연습이라는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 도중 궤도가 어이없게 빠져버린 전차가 있습니다. 2012년 제식 채용한 후 2023년까지 총 350대를 생산할 예정인 일본 육상자위대 최신의 전차인 10식 전차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인 8월 18일에는 74식 전차의 궤도가 벗겨졌습니다. 10식 전차의 궤도가 벗겨지자 자위대원들은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1시간 내내 삽질만 하다 결국 견인해버려 온갖 놀림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인 자국 방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작전 환경은 50톤이 넘는 무게의 전차가 운용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10식 전차는 고강도 전투에 투입되는 최대 중량을 낮출 경우에도 중량이 48톤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규모 전면 전용 내라 패키지를 모두 장착했을 때의 중량인데요. 이 형태의 경우 전면 250m 거리에서 발사된 신형 120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과 RPG-29 대전차 미사를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방호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작전 환경상 중량의 제한으로 인해 복합 장갑이 포탑 전면과 차체 전면 상부에만 장착됩니다. 10식 전차의 장갑 배치도를 보면 포탑 측면에도 뭔가 추가 장갑처럼 생긴 노란색의 구조물들이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노란색 부분은 모두 공갑 장관일 뿐이기에 방호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제 T-72B3 전차나 T-80BVM 같은 동구권 전차들의 경우 측면의 반응 장갑을 덕지덕지 도배하고 미군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도 터스크 킷 반응 장갑을 이중으로 설치해 완전한 측면 방호력을 보장하는 것과 일본 10식 전차의 조치는 대조적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90식 전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측면의 장갑입니다. 이 차체 측면의 장갑은 전반적인 방호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K1 전차가 SLP 장갑을 장착할 경우 RPG-7V 대전차 로켓을 충분히 막아내는 것과 달리 90식 전차는 이를 막기 힘들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아무리 철저한 제병협동 작전을 펼쳐도 시가전에서 전차의 측면이 적군의 대전차 무기에 노출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미군은 그래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터스크 킷 반응 장갑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영국군은 챌린저2 전차에 TS 키트를 설치하며 독일군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측면에 레볼루션 키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차의 개량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현재 전장에서 90식 전차가 활동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90식 전차는 라인메탈 120mm 44 구경장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는데요. 이는 우리군의 K2표 전차가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화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미군이야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기에 44 구경장 포신에 부족한 관통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90식 전차는 그렇지 않은데요. 게다가 90식 전차는 이 주포에서 독일제 DM33A1 120mm 날탄을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버전인 JM33 포탄을 사용합니다. 이 포탄의 가통력은 2km 거리에서 500mm에서 510mm 정도에 불과하며 K1 전차의 105mm 52 구경장 강선포가 가진 관통력과 우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90식 전차는 심각하게 낮은 연비, 전무한 개량, 시야가 제한되는 전차장 조준경, 사용하기 불편한 대공기관총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16식 기동전투차는 유사시 일본의 해안에 상륙하려는 적군의 상륙 주정이나 장갑 차량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곳이든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살리기 위해 16식 기동전투차는 우세한 기동성을 살리고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철도를 통해 수송되거나 항공기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 이 때문에 해당 전투장갑차의 경우 장갑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16식 기동전투차의 단점을 보완해야 했던 일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결정립 미세화 장갑 기술에 모듈형 증가 장갑을 채용해 전면
장갑이 20mm에서 30mm급의 방어력을 지니고 측면 장갑 또한 최소 12.7mm 기관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런 16식 기동 전투차는 모듈형 장갑을 장착한 상태에서 방어력 시험 평가를 실시해 84mm 칼 구스타프 무반동 총의 관통력을 전면 장갑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정도 방어력으로 본격적인 대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 전차의 주포를 막아낼 수는 없기에 대전차 전에는 부적합한데요. 애초에 목적이 대전차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런 정도의 방어력이 16식 기동 전투차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성능은 애매한데 다른 국가들의 차륜형 경전차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는 기존 육상 자위대 74식 전차와 중량이 비슷한 반면 방어력은 74식 전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6식 기동 전투차는 74식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145대가 생산될 예정이지만 이 경전차가 74식 전차에 비해 더 나을지 어떨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일본이 1987년 개발한 89식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한 99식 자주포는 포신의 각도와 상관없이 장약 장전까지 가능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단 발사를 시작하면 계속 포탑을 비운 채 무인 상태의 교전도 가능한 고성능 155mm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의 자동 장전 과정은 약 5초에서 6초 정도 소요되며 수동으로 장약을 장전해야 하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에서 실시하는 급속 사격 모드보다는 장전이 느립니다. 그러나 장약을 여러 개 겹친 길고 무거운 단위의 모듈 장약을 사격 시 이용할 경우에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장전이 가능한데요. 99식 자주포는 자동 진단 능력과 함께 자동 복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성항법 장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 좌표를 자동으로 확정합니다. 게다가 99식 자주포는 FDC 사격 지휘병과 대포병 레이더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1분 정도면 포 진지에 진입해서 정차 후 최초 발사까지 가능합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적 포병을 치고 빠지는 진지 이탈 슈텐 스쿠트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졌는데요. K9 자주포처럼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해 일반탄의 경우 사거리가 30km, 사거리 연장형 랩탄을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0km 이르며 기존 자위대의 다른 화포 체계들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우리군의 K10 탄약 운만차처럼 99식 자주포 또한 전용의 99식 탄약 급탄차가 포탄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배치된 수량이 120세대로 수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99식 자주포는 1문당 가격이 9억 6천만엔, 현재 환율 기준 하나 91억 3,824만원에 이르며 연간 조달수가 몇 대에 불과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결국 전량 퇴역한 기존의 75식 자주포를 모두 대체하지 못했고 일본은 이후 새로운 차륜형 155mm 자주포인 19식 자주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이 총 99억엔을 들여 개발한 19식 자주포는 C2 수송기로 공수가 가능한 25톤 중량의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H2탄을 사격할 시 사거리가 30km, 랩탄을 사격할 시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이 자주포는 전장의 관측 장비들과 데이터 링크로 연결될 수 있고 관성항법 장치 및 위성항법 장치를 통해 빠른 측지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물의 위치 정보나 좌표 등을 입력해 정확한 조준을 이뤄내는 편리한 기능도 있죠. 육상 자위대 화력 전투 지휘 시스템이라 불리는 FADEC와 연동되어 원격으로 포탄을 조준해 발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자동 장전 장치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단차장과 조종수, 포수, 탄약수 2명 등 의외로 5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문제는 이 자주포의 경우 섬나라 일본에서 빠른 공수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경량화에 치중하다 그만 5명이나 되는 운용 인원을 수송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운용 인원들이 탑승시키기 위해 후방부의 포신 오른쪽과 왼쪽의 탄약수 탑승 구역으로 보이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곳의 좌석은 목재로 만들어진 염가형이며 윗부분도 그냥 캔버스 비슷한 천으로만 덮여있어 승무원들이 적의 반격에 취약합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탄약을 적재할 공간이 없다 보니 탄약 운반차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6억엔에서 7억엔, 하나로 57억원에서 66억원에 달하는 가격도 문제인데 이런 자주포를 살 바에야 1문에 40억원 정도 하는 K9 자주포가 낫겠죠. 73식 중형 트럭을 몰았던 육상자위 대원들은 언제나 땀을 비처럼 흘리며 훈련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형 트럭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엔진의 열기가 바로 뒤에 있는 운전석으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가는데요. 그런데다가 이 차량의 경우 운전실이 하드탑 형태로 되어 있어 이 차량을 탔던 육상자위 대원들은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더위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이럴 지경인데 한여름에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가 계속되자 이후 신형 73식 중형 트럭들은 에어컨을 장착하는 개량을 가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육상자위대에서는 이 차량의 에어컨을 최대로 틀면 차량이 상한다고 난리치며 에어컨을 최저출력으로 틀고 다녔고 문제의 진짜 원인인 설계나 엔진을 개량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체감이나 할까 말까인데 에어컨을 최소치로만 틀고 다니라니 개량을 하기는 한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최악의 트럭을 그렇게 유명한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버스나 트럭을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가 공동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써먹지 못할 물건인 주제에 동급의 민수형 트럭들보다 더 비싼 고가의 가격을 자랑했던
있던 73식 중형 트럭은 그야말로 악평이 잦아있던 물건인데요. 이러다 보니 자위대에서는 차라리 민수용 트럭을 도입해 도색해 사용했는데 이 민수용 트럭들은 계급이 높지 않으면 탈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6륜 장갑차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었던 일본이 만든 82식 지휘통신 차량은 승차감이 너무 극악이라 포장 도로를 따라 훈련장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도 차 내부가 너무 심하게 요동쳤다고 합니다. 육상 자위 대원들은 이런 곳에서도 82식 지휘통신 차량을 타며 심각한 멀미 증상을 호소했던 만큼 이 차량이 험지를 돌파할 때 내부는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조종성 자체도 워낙 나빴지만 삼축이 너무 붙어있다 보니 주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형이 조금 험하다 싶으면 차량이 옆으로 자빠져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차량을 조종하는 자위 대원들은 험지에서 이 차량을 굴릴 때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에서 운용하지만 그럼에도 온갖 기상천외한 문제점이 다 튀어나오다 보니 이 차량을 운영 및 정비하는 자위관들은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차륜형 장갑차는 애초에 야지에서가 아니라 포장도로가 깔린 시가지 내의 전투에 활용되기 마련인데 일본의 코마츠 제작소는 이 차량을 애초에 야지에서 야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차량에는 한랭지에서 필요한 주행용 타이어가 없어서 눈길에서 퍼져버리는가 하면 정비성이 최악을 달려 일단 한번 퍼졌다면 야전 정비는 꿈도 꿀 수 없고 기진의 주둔지로 가져와서도 정비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각 방면대에 있는 정비 전담 부대로 이 차량을 보내 창정비를 맡겨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차량을 어떻게 전쟁 상황에서 써먹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육상자위대 62식 기관총은 일명 저주받은 기관총으로 불리거나 62식 단발 기관총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총열이 하도 쉽게 과열되다 보니 단발로만 발사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자위대 간부 하나는 이 기관총을 사격할 때 방아쇠에서 손을 뗐는데도 과열된 기관총이 계속 사격을 멈추지 않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총열 결합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기관총을 운반하거나 발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동분해되어 버리는 탓에 자위대원들은 이 부품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사격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 아주 약간만 먼지가 끼어줘도 62식 기관총은 그 즉시 작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총이 어떻게 된 게 한정당 가격이 무려 200만엔 하나 1910만원에 달하는데요. 이 기관총이 자위대에 조달될 당시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일본 대기업 직원들의 1년 평균 연봉을 한참 능가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어째 원판보다 심각하게 성능이 떨어져 납품 비리 의혹을 얼룩졌던 FN 미니미를 두고 무고장 기관총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62식 기관총을 운용했던 자위대원들은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OH-1은 최초의 완전 자국산 헬기로 동력 개통과 항공전자 개통 등 많은 부분에서 최대한 자국산을 하는 데 성공했으며 개발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양산하려던 헬기였습니다. 이 헬기는 전후 복자형 조종석을 갖추고 있어 기동력이 뛰어났으며 정찰 무장 헬기임에도 공격 헬기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무관절 로터를 적용해 기술적 혁신성을 인정받았고 1998년에는 미국의 헬기 외 최초로 헬리콥터 설계 및 기술 개발에 있어 눈에 띄는 혁신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해주는 상인 하워드 휴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헬기는 2000년 이후부터 육상자위대에 도입되어 AH-64DJ 아파치 공격 헬기와 지상전력에게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개발했던 이 헬기는 XTS-1-10 터보 샤프트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 엔진의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한 기를 손실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OH-1은 원래 150여 기에서 260여 기 가까이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외국 업체들에서 부품이 수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특유의 저율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적자를 견디지 못한 외국 업체가 사업을 접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다 OH-1 헬기는 자꾸만 발생하는 고장 사례가 이어지면서 결국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4기를 포함한 38기를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 사실상 생산이 종료되었는데요. 전 기체가 운용된 것은 고작 3년에 불과하며 일본은 2022년 12월 공격 헬기 임무는 앞으로 무인 전투기에 전담한다는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흔히 북한 육군 전차라고 하면 노후된 구형 전차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도 미군의 3.5세대 전차 M1A2 에이브람스를 빼닮은 신형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115mm 2A20보신을 기반으로 구경을 늘린 활강포 혹은 러시아제 125mm 2A46 활강포 1문을 주포로 사용하며 중량이 48톤에서 52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부무장으로 불세2, 불세3, 불세4 중 하나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를 장착하고 있으며 포탑 우측 캐치에도 AGS-17 계열의 유탄 발사기를 부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열상 전차장 조준경을 탑재했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고 거리 측정 센서까지 통합된 포수 조준경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장치가 가짜, 더미가 아니라면 현대전에서 여러 대의 적전차를 상대하는데 활용되는 헌터 킬러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호와 완전히 동일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렇다면 기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을
있을 듯합니다. 방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신형 복합 장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포탑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이 전차에는 좌우 각각 10개씩의 발사관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APS 능동 방어 장치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발사관들이 포탑 전면에 크게 대각선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포탑 전면의 많은 부분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사실 M2020의 복합 장갑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